네. 오늘 이он 교육은 인사 메뉴에 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인사 관련해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으셨던 단체들이 있으시면 인사 메뉴 교육을 들으시고 그 다음 사용을 해주시면 앞으로 임금 명세서, 급여 명세서 기능에 대해서도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교육 참고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사 메뉴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 기초 설정 등록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부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보시면 제일 끝에 인사 기초 설정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초록색 부분은 검색하는 바고요. 실제 등록은 이 하단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하단에 등록하시는 버튼은 이 사용 여부 항목 옆에 보시면 여기 초록색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네, 이 플러스 버튼을 선택해 주시고요. 부서 코드는 단체에서 부서를 관리할 때 쓰는 약어가 있으시다면 그걸 적어 주셔도 되고요. 특별히 그런 게 없다 하시면 그냥 영문 코드 3자리나 아니면 영문 코드에 숫자 코드를 결합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부서명 적어주시고요. 업무 내용은 적으셔도 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그냥 공란으로 비워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적용 시작일이 해당 부서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특별히 없다 그럼 올해 그냥 1월 1일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혹시나 다른 부서도 있으시다면 추가해서 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시작일 사용하시다가 해당 사무국이나 사업국 이런 부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는다 싶으실 때는 해당 부서 관리 메뉴 들어오셔서 해당 국에 있는 줄에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고 사용 여부 체크박스를 빼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이제 비사용하는 부서로 관리가 되십니다. 부서는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직위를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서 관리 탭 메뉴 옆에 보시면 직위 관리 탭 메뉴가 있습니다. 네, 여기 직위 관리에 들어오시면 동일하게 사용 여부 항목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셔서 직위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부서 관리에서는 코드가 중요하지 않았지만 직위 관리를 하실 때는 이 등급이라는 코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등급이 결국은 이제 이 옆에 있는 결제함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될 때 직위가 나오는 순서 그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등급을 잘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등급을 설정하실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단체의 제일 높은 직위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 단체는 이사장님이 제일 높다. 그러면 일단 실제로 이사장님을 사원으로 등록해서 관리하시진 않지만 그래도 직위 부분에서 001번으로 해서 이사장님을 먼저 등록해 주세요. 그리고 담당 업무는 공란으로 두셔도 되고요. 결제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사장이라고 적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사장님 바로 밑에 우리 단체에 대표이사 이런 직위가 있다. 그러면 대표이사 002번으로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나 그 사이에 1번과 2번 사이에 새로운 직위가 이렇게 신규로 생성이 될 것을 대비해서 한 칸이나 2칸 정도 저 자릿수를 비워두고 등록해 주시면 나중에 수정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렇게 대표이사 그리고 결제명도 대표이사 이렇게 등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단체는 사무국장님이 계신다. 그러면
사무국장. 네,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직위로 각 부서장. 네. 이게 직위로, 네, 예를 들어 일단 부서장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 네, 각 팀당 팀장, 부서장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직위에 대해서 등록을 해주실 때 부서장 말고 그 다음은 우리는 다 일률적으로 간사다. 네, 이렇게 하시면 간사 이렇게 하시고 결제명을 다르게 담당자 이렇게 등록도 가능하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이거 외에도 이제 다른 실제로 일반 회사들이 사용하시는 대리, 과장, 인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필요하시면 필요하신 대로 다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급에 맞게 등록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 결제항 관리에서 그 등록된 순서에 따라서 네,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란이 생성이 됩니다. 직위가 하나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체는 이 결제함 관리에 DB 생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제함 관리를 사용하시려면 먼저 이 앞에 있는 직위 관리에서 꼭 등록을 하시고 나서 결제함 관리 메뉴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여기에 수정 버튼을 이제 전표 등록하실 때 나중에 전표 출력물이나 결의서 출력물 이런 거 상단에 이렇게 실제로 출력해서 서면 사인을 받는 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체크하시고 저희가 전표 같은 경우는 부서장 정도까지만 체크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장부나 보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무장, 사무국까지 체크를 한다. 그러면 활용되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지출결의서도 지출결의서까지는 사무국장님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항목에 맞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로 들어서 이렇게 담당자 지금 간사의 직위이지만 실제로 결제함명을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에 여기에선 간사님 자리에 담당자라고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네, 담당자, 부서장, 사무국장 이렇게 보통 출력하시면 출력물 오른쪽 상단에 이런 모양의 칸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급여 기초 설정에 들어가시면 이제 급여 기초 설정 하단에 보시면 지급 항목, 공제 항목, 급여 지급일 이런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급 항목은 보통 단체는 기본급부터 해서 이 취재수당에 해당하는 항목까지 해서 6가지 항목이 기본 세팅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직급수당이나 가족수당들은 단체의 필요에 따라서 추가하셔서 사용하시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단체는 취재수당, 차량 유지비도 사용하지 않는데 라고 하시면 해당되는 칸의 끝에 보시는 수정 버튼을 클릭하시고 미사용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추가해서 사용하고 싶으시면 여기 초록색 버튼 플러스 누르셔서 여기에 휴가수당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항목을 선택하시고 여기 적용이 해당되는 이 수당이 급여에만 지급이 될지 상여에만 지급이 되는지 급상여에 같이 지급이 되는지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저장을 해주십니다. 여기 보시면 과세, 비과세 이런 선택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비과세 항목 설정이나 이 비과세 한도 금액은 세법상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계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단체에서 임의로 비과세 항목 추가는 하실 수 없고
과세 부분에 대한 추가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체에서 사용이 가능한 그리고 보통 사용하시는 비과세 항목을 체크했을 때 10대부터 취재수당에 해당하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4가지 항목을 추가해서 넣어드린 거고요. 이거 외에 우리 단체는 실제 세법과 관련해서 이런 비과세 항목 적용이 가능하다 하시면 그 부분은 저희 쪽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그걸 일괄로 등록을 해드리던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변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급 항목 이렇게 등록하시면 되고요. 공제 항목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제 항목도 보시면 소득세 부분부터 환급, 노인, 요양까지 기본 항목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들 외에 우리 단체가 회비 이런 식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금액이 있다 하시면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하시고 여기에 기부금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소득세, 지방세, 국민건강고용, 노인, 요양보험은 급여 입력 화면에서 작성을 하실 때 자동으로 요율 계산이 돼서 반영이 되고요. 2월 달에 이제 연말정산 환급 아니면 이런 것 3월 달 급여 지급하실 때 반영하실 때는 그 항목에 대해서 급여 대장에 반영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으로 바꿔주시고 저장하시면 급여 대장, 급여 입력하시는 화면에 사용하실 수 있는 항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공제 항목에 대해서도 단체에서 관리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급여 지급일을 보겠습니다. 지급일은 급여 대장이 급여 입력하는 화면이 생성이 될 때 매달 급여에 대해서 며칠에 지급할지에 대해서 세팅을 해두는 메뉴입니다. 보통 20일, 25일 급여 등록 많이 하시니까 해당 날짜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예를 들어 11월 급여를 12월에 지급하시거나 하시는 단체는 세팅의 기능을 활용하시기 어려우세요. 그래서 당월 지급하시는 경우에만 해당 지급일을 적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급여 기초 설정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단체에서 관리하실 사원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사원 등록은 인사에, 사원 관리에, 사원 등록 메뉴에서 진행해 주십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하단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원분이 보이실 거고요. 하단에 신규 버튼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사원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등록할 사원의 이름 적으시면 되고요. 주민등록번호를 그러니까 급여 관리를 하실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같이 적어주셔야 나중에 이제 급여 관리하시면 간이지급 명세서 이런 신고들을 필수적으로 병행해서 같이 하시게 되는데요. 그때 이 주민등록번호가 반영되기 때문에 같이 넣어 주셔야 됩니다. 저희 쪽에 혹시나 인사 메뉴 사용을 하시는데 신고 기능은 말고 그냥 기본 계산이나 아니면 사원을 연동해서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정도의 용도로만 하실 거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다른 번호로 임의로 이렇게 바꾸셔서 넣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해당 사원과 관련해서 알고 계신 번호 정보 있으시면 다 넣어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급여 명세서 관련해서 이메일 기능을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원의 이메일을 적어 주셔야 나중에 인사 급여 대장 등록하시고 급여 명세서를 출력하지 않고 해당되는 사원에게 직접 이메일 기능을 사용해서 전송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메일 적어 주시고요. 네, 주소도 알고 계시면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사원의 입사일이 언제인지 적어 주시고
직위와 관리 이분이 일하시는 부서가 어디신지, 그리고 기본급이 어떻게 되고, 혹시나 이제 처음 등록하실 때는 현재 이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이나 건강보험 기준 금액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금액들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달라지실 수 있으니까 달라지는 거 감안하셔서 반영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은행 정보까지 넣어 주실 거라면 해당되는 부분까지 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생년월일 77. 이렇게 사원을 등록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등록된 사원의 현재 직위와 부서, 급여 지급 정보들이 반영되어 있고요. 이 사원에 대해서 내가 이분을 간사가 아니라 부서장으로 등록을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실 때 수정을 누르시면 해당되는 부분이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등록한 사람은 저런 걸 좀 없이 등록했는데 지금이라도 직위와 부서를 넣어서 관리를 하고 싶으실 때도 수정 버튼을 누르시면 입사일만 활성화되어 있지 직위와 부서, 기본급, 급여방식 이런 부분은 다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사원에 대해서 등록을 하실 때 초기, 그러니까 제일 처음 등록하실 때 신규 사원은 해당되는 부분들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수정하는 단계에서는 이 부분은 여기서 수정을 하실 수 없고 인사 발령이라는 탭 메뉴에서 수정을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 발령 기능을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에 대해서 사원을 등록하실 때 이 정보들을 다 등록하셨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 부서를 수정하고 싶다. 이분이 사업국이 아니고 사무국이다 하시면 부서 이동 그리고 발령일 체크하시고 사무국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는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등록하실 때 이런 정보 하나도 없이 등록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사일만 이 사원 정보란에서 등록을 해주고요. 그 외의 정보는 다 부서 이동도 발령을 한번 해주시고 여기에 직위도 새롭게 발령을 하나 해주시고 급여 관련해서도 넣어주실 거면 다 따로따로 발령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수정 버튼을 누르셔도 삭제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원에 대해서는 테스트로 그럼 한번 등록을 해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원은 꼭 필수적으로 정말 사용하시는 경우에만 등록을 해주시고요. 수정은 가능하지만 삭제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서 테스트로 등록은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가족사항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 활용하셔서 배우자 아니면 자녀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주셔야 나중에 이제 6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 10만 원 비과세 자녀양육수당 지급하시거나 아니면 소득세 계산을 할 때 이 인원수가 활용이 돼서 계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소득세 계산을 하시려면 자녀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가끔 여기에 이제 6세 미만 자녀를 등록해 두지 않으시고 급여 지급하면서 자녀 양육수당이 비과세로 계산되지 않았다고 문의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꼭 이 가족사항이 등록되어 있는지 그 가족사항의 주민등록번호가 6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녀인지를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21년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008 20년도 20년도니까 3이죠. 3. 이런 식으로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직원에 대해서 자격사항, 경력사항, 학력사항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시다면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된 내역들은 인사카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원을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사원을 이렇게 등록하시고 나면 그 다음 하시는 작업들이 급여와 관련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급여 관리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급여 등록 메뉴, 급여 대장, 급여 이체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급여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월달 급여입니다. 지금 현재가 11월이기 때문에 해당 메뉴에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11월이 나오도록 세팅이 되어 있고요. 지급일은 저희가 기초 설정에서 지급일을 25일로 등록을 해뒀기 때문에 해당 날짜 25일로 나옵니다. 혹시나 우리 단체는 이 날짜를 26일에 지급했는데 아니면은 이번 달은 좀 이게 딜레이 돼서 29일에 지급할 건데 하시면 날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날짜나 귀속 그리고 내가 지난 걸 좀 등록하고 싶은데 싶으시면 1월달 그리고 1월에 지급했던 날짜 체크하셔서 등록을 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나면 1월달에 사원이 없으니까 4월부터 해볼게요. 네. 하단이 입력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꼭 검색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검색 버튼 누르면 이렇게 사원이 선택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사원에 대해서 기본급 넣어주시고 식대 그리고 차량 유지비도 있으시면 넣어주시고요. 각 수당들이 있으시면 해당되는 항목에 맞게 넣어주시고 없으면 그냥 공란인 영원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금액과 이게 맞게 소득세 계산 자동으로 되어지고요. 그 소득세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계산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 건강 고용 노인 고용은 아니고 노인 요양보험은 이 홍길동이란 사원에 대해서 인사 처음에 등록할 때 등록했던 기본값 국민건강보수월액 이런 것들을 등록했던 그 값을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그냥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니까 이게 틀리지 않았다면 이대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그 자리에 나온 고지서를 보니 이게 조정이 있어서 금액이 조금 틀리다 싶으시면 고지서에 나오는 금액대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계산되어졌다고 무조건 이대로 저장하지 마시고 꼭 이 국민건강 특히 노인요양보험은 꼭 고지서 확인하셔서 이게 뭐 더 징수가 되거나 덜 징수가 되거나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을 해주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이제 저장되고 나면은 이렇게 사무국 홍길동 이렇게 파란색으로 저장된 사람에 대해서 바뀌도록 되어 있고요. 항목들에 대해서 급여 명세서를 출력하시면 이런 모양으로 출력을 직접 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이메일 보내기를 선택하시면 아까 사원을 등록하실 때 등록했던 그 이메일로 해서 해당되는 내역이 자동으로 이 모양으로 이렇게 항목들이 다 나온 상태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내시기 전에
본인 것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이게 어떻게 보내지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전체 사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발송하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급여를 등록을 해봤고요. 우리 단체가 5월 달에는 급여가 아니라 급상여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 그러면 급여 등록하실 때 이 지급 구분에서 급상여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귀속연어를 5월로 선택하시고 지급일도 실제 지급됐던 날짜 바꿔서 검색을 해주시면 네, 홍길동 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상여 항목이 추가가 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달에 우리가 100% 상여가 지급되는 달이다 싶으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맞게 네, 하시고 뭐 이렇게 그 외의 것들도 항목 확인하셔서 저장을 해주시고요. 해당되는 거에서도 이제 이메일 발송 이런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구분하실 거는 이 지급 구분에서 급여와 상여, 급상여 대장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제가 급여로 다시 해서 6월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보면 이렇게 사원 이름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기본급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공제액들도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급여 대장이 만들어진 상태는 아니에요. 네. 저희가 인사 사원을 등록할 때 기본값, 기본급 이런 식의 정보들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것들을 활용해서 급여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불러다가 뿌려준 거,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고요. 실제로 등록이 된 상태는 네, 이렇게 5월달, 4월달 네, 사원이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상태이며 하단에 인원 합계 이런 금액들이 표시가 된 상태가 실제로 급여 대장이 등록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기능을 보고 값들을 보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급여 대장에 가시면 급여 대장에서는 실제로 등록되어지고 저장되어진 값에 대해서만 보여집니다. 그래서 6월달을 선택하시면 지급일이 없습니다. 네,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요. 5월달을 선택하시면 5월 30일에 급상여 나갔던 것이 보여지고 4월달을 선택하시면 4월 27일에 급여가 나왔던 것이 확인되십니다. 이렇게 급여 대장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 혹시나 이제 매달 거의 같은 내역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급을 하는데 싶으시면 예를 들어 6월달 6월 25일에 검색을 누르신 다음에 옆에 기존 자료 불러오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최근 6개월 동안 지급됐던 내역들에 대해서 쭉 선택하실 수 있도록 보여주고 이 중에 어떤 월에 대해서 내역을 복사하실지 선택을 하시면 그 내역을 그대로 복사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장까지 되어진 상태에서 수정할 항목들이 있으면 그 사업만 선택하셔서 금액을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사원이 총 2사람이 있는데 지금 한 사람만 계속 나오고 있죠. 그거는 제가 아까 등록할 때 한 분에 대해서 11월달 입사일로 바꿔서 등록을 해줬기 때문에 한 분이 계속 나왔던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도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저장된 사람은 파란색 그리고 저장된 값에 대해서는 하단에 이렇게 총액으로 보여지고요. 저장되지 않고 현재 선택된 사람에 대해서는 검정색의 약간 초록색의 음영 상태로 보여지고 여기에서 지금 누가 선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서 급여 명세서 출력이나 이메일 보내기는 이 각 사람별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체가 사람이 관리할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급여 등록 메뉴에서 이메일 보내기 급여 명세서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우리 단체가 두 사람 이상이고 각 사원들에게 모두 이거를 좀 보내야 된다 싶으시면 급여 대장에서 여기서 급여 명세서를 출력하시게 되면 출력하실 때 이걸 출력해서 뭐 서면으로 다 전달하실 거면 여기서 한 번에 선택하셔서 출력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메일 발송을 하시면 여기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원들에 대해서 각각 자기 거에 대해서만 당연히 급여 명세서가 발송이 됩니다. 급여 대장 혹시나 이달에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뭔가 이걸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 싶으실 때는 급여 대장에서 삭제를 해주세요. 급여 입력에서만 삭제하신다고 대장이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꼭 급여 등록 메뉴에 대장 메뉴에 들어오셔서 급여 대장 삭제 이 기능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쭉 검색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급여 이체는 사원을 등록하실 때 이제 쭉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그 달에 이분한테 실제로 이체해 줘야 되는 금액, 순입금액이 얼마인지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는 게 급여 이체 메뉴이고요. 이것도 그때그때 뭔가 변경되는 사안이 있으면 변경되는 값을 활용해서 저장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등록 1월 달부터 차곡차곡 해서 12월까지 등록을 하시고 나면 이제 내년 1월,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게 될 건데요. 연말정산을 저희 프로그램 상에서 직접 제공을 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실 수는 없고 이 연말정산 들어오셔서 여기서 제공되는 이 근로소득 원청 징수부라는 내역을 가지고 출력하셔서 이걸 가지고 홈택스를 이용하셔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걸 출력하실 수 있으니까 출력하셔서 연말정산 진행 시에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사 메뉴 급여 관리 안에 간이지급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라는 것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신고 파일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7월 모발, 내년 1월 말까지 해서 이 내역을 그 신고 기간에 맞게 홈택스 접속하신 다음에 해당되는 것 다운 받으시고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용직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일용직 관리, 일용직 관리에 들어오시면 일용직 등록, 근태기록, 근태조회, 지급관리, 지급명세서 이렇게 일용직 메뉴 안에 5개의 메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사원에 대해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주민등록번호 같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외의 정보도 가지고 계시면 쭉 적어주시면 되고 일용직 사원을 등록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분이 시급으로 일하시는 분인지 1급으로 일하시는 분인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1급으로 해서 일하신다면 시간당 일당 얼마를 받으시는지 그리고 이 금액의 기준은 언제부터 해서 되시는지를 저장해 주시고요. 또 시급자 또 한 명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급 시간당 9,500원. 언제부터? 네. 그래서 저장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시급자, 1급자에 대해서 각각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김수로가 1급으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시급으로도 일을 하신다. 그러면 이걸 수정하실 수 없고요. 여기 보면 1급은 아예 고정 항목이에요. 그래서 한번 저장하시면 해당되는 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실 수 없고 이 김수로라는 이 일용직 사원에 대해서 신규로 네, 시급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등록을 먼저 사원 등록을 하시고요. 그러고 나면 근태 기록에서 1급자를 먼저 등록해 보겠습니다. 분류값은 1급으로 선택하시고 대상자는 그냥 전체로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몇 월 달 근무하셨는지 선택하신 후 검색을 해주시면 왼쪽에 선택할 수 있는 대상자가 쭉 나옵니다. 이 중에 지급하실 분을 선택하시고 네, 일하신 날짜에 대해서 체크를 네,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버튼이 빨갛게 바뀝니다. 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 밑에 하단에는 근무시간 8시간 외에 혹시나 초과 근무를 하신 날이 있으시다면 해당되는 값에 분 단위로 61시간을 더 초과했다. 그러면 60, 2시간을 초과했다. 그러면 120 이런 식으로 선택하셔서 하단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1급자는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시급자는 시급을 선택하시고 시급자는 특별히 날짜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일 날짜에 대상자 전체 검색해 주시면 왼쪽에 선택하실 수 있는 대상자가 뜨게 되고요. 선택하시면 이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셨는지 12시부터 17시까지 일하셨는데 중간에 30분을 차감이 0000 30분 차감해서 시간에 00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이분은 타임별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근태 기록을 하시고 나면 근태 주회에서 일하신 분에 대해서 그 시간에 대해 어떻게 됐는지 얼마를 지급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계산해서 보실 수 있고요. 여기 근무 시간과 이름을 선택하셔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미지급 상태이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1급 지급을 하시게 될 때 18일까지 해서 미지급분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지급할 사람들이 선택이 되고요. 며칠에 지급하셨는지까지 선택을 하시고 마감을 해주시면 이제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는 데이터가 없고요. 이 지급된 거에 대해서 분기별 집계표 원천 징수 영수증 11월 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출력하시고 집계표 출력하셔서 11월 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 다운받으셔서 보내시는 홈택스에 업로드해서 일용직 지급명세서도 매달 신고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 부분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전산매체 자료 전환까지 하셔서 홈택스에 업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급관리에서 아까 일한 날짜는 30일까지로 했는데 실제로 지급은 오늘 당일 기준으로 계산이 돼서 지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근태기로 가셔서 조회를 해서 보시면 이렇게 지급된 월에 대해서는 초록색 버튼으로 보여지고요. 아직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는 그 날짜에 대해서는 붉은색 버튼으로 이렇게 체크가 돼서 보여집니다. 이게 어느 때는 초록색이고 어느 때는 붉은색인지 구분을 하실 때 이게 지급됐고 미지급되었구나를 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용직 있으신 경우에 등록하셔서 관리를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실 건 권한 설정입니다. 혹시나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가지고 담당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다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간혹 이제 인사 담당하시는 분 따로 계시고 또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실 수 있고 간혹 뭐 후원 관리하시는 분도 다 따로 계실 수 있으세요. 그럴 때는 권한 설정 메뉴에서 회계 단위 권한과 메뉴 접근 권한의 기능을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권한 설정에 보시면 회계 단위 권한이라고 해서 우리 단체에 특별히 뭐 보조금 사업 관련에 대해서는 이지선 사원이 다 관리를 할 거야.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만 사원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 요건 정기를 하고 요거는 읽기 기능만 주겠어. 이렇게 사원별로 해서 회계단이나 프로젝트의 권한을 부여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부여받으시면 그 사원이 그 메뉴에 들어가셔서 이제 회계 같은 경우 전표를 등록하거나 뭐 전기처리나 수정을 하려고 할 때 아예 그런 걸 할 수 없도록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단위 권한은 혹시나 회계 메뉴에 대해서 여러 사원이 같이 가지고 사용을 하시게 될 때 사원별로 권한을 부여하실 수 있고요. 혹시나 담당자가 이걸 보긴 하지만 이렇게 대표이사님이나 이사장님도 들어와서 뭔가 보기를 원하실 때 그럴 때 제 아이디를 사원의 아이디를 드리기에는 이걸 어떻게 조작하실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불안한 감이 있다. 그러실 때는 이사장님이나 대표이사, 사무국장님 개인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아이디 만들어 달라고 하시고요. 인사 메뉴에 이 사원 연동해서 연동을 해 주신 다음에 권한을 쓰기는 없이 읽기만 하실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권한을 부여하셔도 장부나 보고서는 모두 다 보실 수 있고요. 다만 전표에 대해서 수정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계 단위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하고요. 그 다음 메뉴 접근 권한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메뉴가 주소록부터 해서 이용자까지 메뉴가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해당 사원이 인사 메뉴 같은 경우에는 급여도 좀 들어가 있고 사원 정보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이분은 회계만 하고 이제 다른 것들은 후원이나 활동 메뉴에 가셔서 후원금을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아예 접근이 안 되도록 좀 하고 싶다 싶으실 때는 인사에 권한 메뉴 접근 권한에 들어오신 다음에 사원별로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해당 사원을 선택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분이 활동에 후원금과 관련된 부분은 좀 권한이 없으면 좋겠다. 선택하셔서 하단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분이 후원금 관리 메뉴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죄송합니다. 접근이 허용되지 않은 메뉴입니다. 이런 메시지로 아예 해당 메뉴에 대해서 접근조차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특히 인사 메뉴 관련해서는 급여나 이런 것들은 좀 보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원분들은 해당 메뉴에 접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연동되어 있는 사원들에 대해서 이런 권한들을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일단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사원으로 등록한 사원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회원을 가입하셔서 아이디를 만들었고 그분에 대해서 연동을 해줘서 그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때 그때 인사의 사원 연동의 사원 연동 메뉴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등록된 사원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을 거고요. 실제로 연동이 되어 있으신 분은 이렇게 나눔셈 아이디 항목에 연동되어 있는 아이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연동하실 분에 대해서는 이 연동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팝업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분이 가입하신 아이디 입력해 주시고 가입할 때 등록하셨던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로 이렇게 조회 타입을 선택해 주시면 연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아이디에 대해서 2개 이상 연동을 하시면 두 분 다 접근을 하실 수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연동은 한 사원에 대해서 한 개의 아이디로만 한 번만 연동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지금 근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분이 퇴사하셔서 나중에 인사 발령에 퇴사 처리를 하시게 되면 연동은 자동으로 끊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 처리 이후에는 그 아이디를 가지고 계속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담당자분은 새로운 아이디를 만드셔서 새롭게 연동하신 후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인사 메뉴 안에서 사원을 등록하고 급여를 등록하고 일용직 등록 그리고 권한 설정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이렇게 인사 관련해서 사원 급여 등록 이런 부분을 처리하시고 나면 그 다음 하실 건 세무의 원천세입니다. 이제 매달 신고하시거나 6개월에 한 번씩 반기 신고하시게 될 때 이 세무의 원천세 메뉴에 들어오셔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이 신고서를 만들기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이용자의 단체 정보에 단체 정보 들어가셔서 우리 단체의 주소, 고유번호 등록되어 있는지, 대표자분 성명이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소, 가 등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전화번호, 단체 전화번호 등록되어 있고, 대표자 성명 등록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 단체 정보 메뉴 들어가시면 관할세문서, 지방세, 법정동, 홈택스 아이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체크하셔서 다 채워주셔야 됩니다. 관할세무서 여기가 용산이니까 용산구. 그리고 법정동은 청파동. 하고 이건 실제로 홈택스에 가입하신 아이디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기부금 유형도 들어오신 김에 해당되는 게 있으시면 일단은 선택하셔서 이렇게 원천세 신고서 생성하시기 전에 이용자 단체 정보에 들어오셔서 기본 정보랑 단체 정보에 누락된 것이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세무의 원천세 들어오셔서 신고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신규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팝업이 뜨고요. 몇 월 달 신고서를 생성할 것인지 그러면 아까 저희가 11월 달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월 신고에서 등록. 그럼 팝업 창이 바뀌면서 현재 인원, 간이세액 부분에 2명이고 11월 지급액 얼마고 소득세 얼마인지 나오고요. 일용 근로도 아까 저희가 시급자, 1급자 2명 등록했습니다. 해당되는 금액 하고 소득세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총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중도퇴사란이나 아니면 퇴직소득 관련해서는 저희 프로그램 상에서 등록하는 란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별도 계산하신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다시
있으시다면 관련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넣어진 내용을 가지고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저장 하시고 마감을 하시면 여기에 전자신고 파일 생성 버튼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홈택스에 다운로드 하시고 홈택스에 매달 전자신고 하실 때 이 파일을 전송하시는 기능을 통해서 전자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하시고 나서 전자신고 파일 생성이나 마감까지 다 하셨는데 수정해야 될 일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마감 해제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 단체가 기타 소득이나 좀 사업소득 관련해서도 뭔가 등록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으신데 라고 하시면 먼저 지금 현재 제가 출력하라고 안내 드렸던 내용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아마 매뉴얼 안에 찾아보시면 다시 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지급을 관련해서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업자에 대해서 개인사업자 업무에 일반 거래처 등록에 들어가시면 등록할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강사분 행사 진행하시거나 하실 때 보통 강의료를 많이 지급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여기에 꼭 등록 구분 항목에는 개인을 넣어주셔서 필수값은 이름, 등록구분 개인, 등록번호까지 넣어주셔서 저장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무에 소득지급에 사업소득지급 들어가시면 해당되는 사업자들이 쭉 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지급하실 분을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자영업 몇 월분인지 금액 17일 선택하시면 자동 3% 기준으로 해서 저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된 부분은 지급조회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특히 지금 사업소득과 관련해서도 매달 간이지급 명세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간이지급 명세서 까지 활용하셔서 신고 기능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기타 소득 지급도 있으시다면 선택하시고 기타 소득 뭐 할까요? 필요 경비 있는 강연료 등 이것도 해서 60% 필요 경비율 자동 공제되고요. 저장해 주시면 이 부분도 지급조회, 지급 명세서 이런 부분까지 다 활용하실 수 있으시고 원천세에 대해서 조금 전에 아까 처음에 만들 때는 간이세액하고 일용근로만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미 만든 상태에서 지금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을 추가한 상태로 이 부분을 수정하시려면 여기 자료 불러오기라는 것을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요 밑에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자동으로 불러와서 반영을 해줍니다. 이걸 가지고 저장하시고 마감 하셔서 전자신고 파일 생성을 여기 보시면 하단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하셔서 바탕화면 이런 곳에 저장해 두시고 이 파일명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이 파일명 그대로 저장하신 다음에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전송을 해 주시면 원천세 신고까지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원천세 신고까지 매달 진행을 하시면 정기 신고들은 끝이 나고요. 연말정산 하실 때는 처음 말씀드렸던 연말정산 가지고 마무리 신고해 주시고 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관련해서는 이 기타소득에 보시면 지급명세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하단에 전자신고 파일 생성 기능이 있습니다. 1년치에 대해서 한 번씩 신고하는 신고 시즌이 되면 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도 이 전자신고 파일 생성 기능을 통해서 이 전자신고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